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심찬호입니다. 우리는 문학은 상위권의 변수다 라는 큰 주제로 장장 5시간에 걸친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소주제, 우리는 왜 문학을 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4개의 소주제 말해보자면, 수능문학은 상위권의 변수다, 수능문학에 대한 쓸데없는 오해, 보기 문제의 본령은 무엇인가, 수능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가, 이 4가지 소주제는 수능문학에 국한된 이야기들이었고요. 오늘 다루게 될 이 소주제는 수능문학을 넘어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시든 또 그렇지 않든 나이를 먹어가시는 데 있어서 문학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의 대본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껏해야 저도 이제 학부생 때 잠깐 교수님들의 어깨 너머로 살짝 문학을 맛봤을 뿐, 제가 석사나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감히 문학에 대해서 이래저래 입방정을 떨 그런 깜냥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리고 학생들을 경험해 가면서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자기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성찰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을까, 거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뭐 표현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수단이 문학일 거라는 생각에 제가 용기를 내서 문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강하게 되는 생각하며 감상하기라는 문학 강좌의 첫 시작에 제가 띄우는 글귀가 이겁니다. 교재에도 제가 이거를 수록을 해뒀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글귀를 교재에다 넣어 놓으면 심찬호가 나름 좀 근본이 있는 놈이구나 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제가 대학에 있어 전공을 할 때 내가 왜 문학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좀 나름의 이제 깨달음? 문학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을 좀 갖게 했던 글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여기 저자분들이신데,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윤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뭐 멋 모르는 애송이가 감히 이 대학자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했겠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때 받았던 충격은 지금 또 굉장히 생생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글귀는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야 이해가 되실 건데, 이제 생각하며 감상하기 강좌가 끝날 때, 또는 입시 중간 어디에선가, 또는 종강 이후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계속해서 문학이라는 것을 손에서 놓고 있지 않는다면 분명 어느 순간에 이게 이 소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저도 대학교 한 4학년 때 비로소 조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책 읽고 이럴 때인데, 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닫고 진짜 좀 전율이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온전히 그 감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의 단초는 좀 던져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이 글귀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공동저자로 계신 김현 선생님의 책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해드릴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요. 서울대학교의 불문과, 뭐 사실 이제 당시에 뭐 여러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 입에서는 뭐 김현 선생님 짱이야, 뭐 김현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사 선배님들 만나봐도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저도 사실은 김현 선생님 잘 몰라요. 당연히 제가 제가 대학 갈 때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뵌 적도 없고, 제가 이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통해서 만난 것인데, 학부생 때 사실 김현 선생의 책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근데 저희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께서 김현 선생님의 책을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그 책을 읽고 밤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해리포터를 읽었을 때 이후로 밤을 새 본 적이 없는데,
김현 선생의 책을 제가 밤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와서 맨날 술 먹고 뒹굴뒹굴 하고 있던 저에게 이 전공을, 제가 국어 국문학과인데 이 전공을 왜 해야 하는지, 좀 더 나아가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문학을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희미했던 생각을 조금은 더 구체화시켜 줬던 그런 책이라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문학의 위상, 아마 이제 그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어느 정도 위상인지는 아실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보시죠. 하나하나 같이 읽으면서 해보죠. 살아생전 내내 어머니는 나에게 써먹지도 못하는 문학은 해서 무엇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이제서야 당신께 뒤늦은 답을 한다. 문학은 권력의 지름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이제 교수님 본인의 이제 소회를 드러내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문학 그거 어차피 다 망했는데 뭐하러 하노?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고, 아마 교수님께서 어리실 때도 학교 가셨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근데 재밌는 건 써먹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걸 했을 때 내가 권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대요.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큰 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아요. 문학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지는 이 문학이라는 것을 직접 써먹음으로써 배고픈 사람 하나를 구한다든지 큰 돈을 벌게 한다면 이 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계속 삶에서 억압하게 만들 것인데, 문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억압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에게 쓸모 있는 것은 대체로 그것이 쓸모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인간을 억압하는 건 아시죠? 억압한다는 게 무슨 어디 감금 시켜놓고 막 채찍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삶을, 영혼을 막 갈잖아요. 그래서 갓생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인간을 억압하게 만드는데 문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 답답함을 생각하길 바란다. 그러나 문학이라는 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대학에서 비루하지만 이제 전공을 하면서, 제가 이제 비루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학부생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저도 나름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하는 게 이게 돈이 되나? 앞으로 내가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실제로 저희 선배, 동기, 후배들 나중에 취업한 걸 보면 전공을 살려서 뭘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심지어 무슨 굽는 과다 이런 이제 자주 섞인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애들 또 이렇게 보면 굳이 전공을 살린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취업했을 때 술자리에서 맞춤법 이런 거 물어보는 정도? 나중에 아니면 이렇게 인스타에 글 올릴 때 나름 이제 문학 작품 인용하는 정도? 몰라요. 제가 경험한 그 세계가 그 정도라. 저는 이제 나름 전공을 살짝은 살리고 있긴 합니다만, 문학은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쾌락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문학이라는 것이 나중에 무슨 큰 권력을 얻게 해준다든지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늘 가파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억압하지 않으니까 그 원초적인 느낌의 단계는 당연히 쾌락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 당의정이라고도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데, 이것이 이제 흥미나 쾌락으로 이렇게 당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다라고 해서 당의정이라고도 하는데, 여튼 지금 또 어렸을 때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온다. 어머니는 겨울밤이면 고구마나 감, 하다못해 동치미라도 먹을거리로 내놓으시고 나직한 목소리로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를, 도적질을 하다 벌을 받은 그녀의 친지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잠들 때까지 계속하신다.
그때 느낀 공포와 아픔을 나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좀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 그렇다고 뭐 제가 옆에 이렇게 누워 있고 뭐 동화책을 읽어주신 그런 느낌보다는 항상 인생에 대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 아픔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좀 그때 생각이 막 나고 하더라고. 근데 그 아픔이나 고통 밑에 있는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주는 쾌감을 내가 얼마나 즐겨했던가. 공포와 아픔이 느껴지긴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그게 이제 그 밑에 쭉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 그 즐거움 안쪽에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무감을 느낀다. 자, 여기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문학이 나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 라는 나름의 의무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문학 작품이 너에게 야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야. 왜냐하면 문학은 나를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 하면 큰일 나 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도 느끼면서 동시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의무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무이되 억압이 아니다. 의무인데 왜 억압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학에서 나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억압이 아니라고.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그래야 되겠다 라는 나름의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의무이되 억압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신 거야. 쾌락이 일깨우는 원초적인 반성이자 깨달음이다.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그 쾌락 속에서 문학 작품을 내가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이건 해선 안 돼 라는 두려움과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라는 의무감. 문학이 이렇게 나한테 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내가 그 작품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문학은 나한테 뭔가를 하라고 종용하지 않아. 날 억압하진 않지만 그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나름 스스로 반성과 깨달음 그 모든 것들은 느낌 오시죠? 성찰의 과정이라고요. 그 성찰의 과정 속에서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기에 아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뭐 뒤에 좀 더 읽어보긴 하겠지만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아마 이제 앞으로 수업을 듣게 되신 또는 그 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이 영상 보시겠죠? 제가 수업 때 계속 뭘 하게 만들어요? 작품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강사니까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성찰하는 걸 계속 연습시키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에서 문학을 배울 때 성찰을 진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막 글도 쓰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은 나를 억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문학 작품을 향유하다 보면 그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게 부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학에서의 주장은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문학은 명백한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자, 이 문장 좀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이 한국 문학의 위상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싶었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이지만.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 작가의 의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문학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진 않아.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그 작품을 읽었을 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세계를 그전에 몰랐잖아. 보고 났을 때 깨달음과
두려움과 반성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나름의 의무감이 생긴다라는 거 아니야? 그 문학 속에서 나의 의무감을 갖게 만들었던 그 주장들은 사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근데 알지?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문학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그 문학 작품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게 나름의 주장이겠죠. 우리 이제 수업으로 치면 내면세계 주제의식. 그게 나의 의무감을 일깨우는데 영향을 줬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그러니까 문학에서의 주장은 나를 억압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나를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의무감은 생겼지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은 안 하니까 문학은 명백한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다시 해볼까요? 문학 작품을 읽었어요. 내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 이게 생긴 것은 문학이 나한테 이걸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음과 반성, 그 성찰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하겠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의 실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해야 되겠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사실 문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장 때문이었거든. 그 주장은 나로 하여금 의무감을 갖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 날 억압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나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문학은 나한테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문학에서의 주장은 인간을 억압하지만 문학 자체는 나를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이건 이제 조금 제가 말주변이 잘 없어가지고 설명을 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라 봐요. 인간은 문학을 통해서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인 힘을 인지한다. 저도 이제 대학 때 느낍니다만 사실 이제 문학에서의 시작은 소설이거든요. 대학에서도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시를 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소설이라는 것이 우리 문학의 사실 이제 본질인데 뭐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또 너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소설이라는 것을 읽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라고 말은 안 해. 근데 나한테 작가께서 보신 세계를 보여줘. 나는 그 세계를 소설을 통해 보면서 나를 억압하는 것과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는 것과 억압을 당하는 것, 그것의 실체와 정체를 파악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야. 제가 이제 수업 때 얘기했지만 독서 수업할 때도 최인훈 선생의 광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다고. 계속 뭔가를 학습하다 보면 이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건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데 그 가장 좋은 기제가 이제 문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봤던 통계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대출했던 장르가 이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인물 관계 파악하고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파악함으로써 소설 속에 그려져 있는 세계는 사실 가상의 세계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 어딘가에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기에 나로 하여금 나는 왜 저 세계를 알지 못했을까? 라는 반성과 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라는 의무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수반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편에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한 소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던 주인공이 끝내 패배를 당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구절은 이제 조세희 선생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조세희 선생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문학을 향유하면서 인간은 자유를 지향해야 돼.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학을 통해서, 물론 문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학을 통해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그 저항한다는 것은 자유를 향한 저항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계속해서 성찰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 문학의 중요한 분량이라는 거죠. 물론 문학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은 안 했지만,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학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한 소문, 추문으로 만들어요. 그리하여 마침내는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어냅니다. 제가 참 이 구절을 읽을 때 진짜 좀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 제가 이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수업 때도 한 번씩 인용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운수 좋은 날을 배우면서 뭐 알잖아. 1920년대 도시 빈민층들의 삶을 뭐 리얼리티하게 보여준 리얼리즘계 소설이고, 명대사는 뭐 이년아 설렁탕 주는데 왜 못 먹니?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의미. 김첨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첨지를, 그런 사람이 실제로 지금 주변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운수 좋은 날을 읽는다고 해서 김첨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소설을 읽어야 될까요? 그 시절에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당시 삶이, 1920년대에 빈민층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공감해보고, 만약에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 주변에 김첨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지. 그게 뭐 김첨지 쪽팔려 너를 안다는 게 뭐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현실과 늘 타협하고 살았는데, 운수 좋은 날을 읽으면서 말이지, 내 주변에 김첨지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건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반성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들과 같은 삶이 우리 주변에 그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 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럼 느껴지니? 김첨지 또는 배고픈 거지를 구할 순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문학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억압하지 않는 문학이 나로 하여금 의무감과 동시에 깨달은 반성을 수반하게 만든다. 고통과 갓난의 시대에 행복을 생각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야. 근데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행복스럽게 숨 쉴 수 있도록 태어난 존재야. 그러니까 숨을 잘 쉬는 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지? 숨을 잘 쉬지 못하면 우린 죽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숨을 잘 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실체를 파악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만든다. 그게 문학을 해야 되는, 말이 꼬이네. 부정적인 것들, 나를 억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실체를 깨닫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없애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듦으로써 행복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문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내지는 문학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을 봤을 때 나 스스로 생기게 되는 의무감인 거지. 그래서 문학은 나를 억압하진 않지만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래서 나는 문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오지. 비평가들은 김현 선생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가 꿈꾼 세계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억압없는 사회였지만 그가 살아온 세계는 폭력이 지배하는 야만적인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긴장된 의식의 줄을 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성찰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야. 아는 게 병인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기에 우리네 삶은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유를 지향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끊임없이 성찰하도록 그렇게 난 삶을 달려왔다는 거지. 그가 문학을 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과 세계를 보다 잘 볼 수 있다는 데 있어요. 그의 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와 삶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마찬가지로 폭력 없고 자유로운 사회에 관한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합니다. 아마 제가 부연 안 하더라도 이 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소설을 그동안 인물관계나 이런 것들만 파악해 왔거나 내지는 너무 우리가 공감하기 힘든 세계에 관련된 소설들만 읽어봤다면 근자에 나오는 서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소설들 한번 읽어보세요. 당장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으셨던 한강 선생의 작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수업 때도 소년이 온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채식주의자도 제가 아예 그냥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단순히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뛰어난 작품이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줄지 누가 알겠어요. 김현 선생과 같이 책을 쓰셨던 우리 김윤식 교수님의 말씀도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립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엽서로 볼륨 2에 생각하며 감상하기 개강할 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대체 인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학문이 아니었겠는가? 살아있는 시간을 가득 채워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쉼없이 묻는 공부가 인문학 아니었겠는가? 어느 쪽에 편들지 않으면서 쉼없이 감행하는 자기 넘어서기, 거짓 희망에 눈 멀지 않기, 요컨대 주인도의 변증법에 고리 끊기. 고리가 진짜 끊어졌네요. 이를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는 이상한 나무. 인문학이 이 나무를 닮지 않았다면 대체 무엇을 닮아야 할까? 제가 주인노의 변증법에 고리 끊기 이 부분을 좀 칠해놓은 게, 제가 건방지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김윤식 선생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를 막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피라미드를 딱 그리고 주인노의 변증법, 이게 그 헤겔의 저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를 막 2시간 3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뭔가 충격을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되면 설명드려 보려고요. 왜 문학을 하죠? 문학을 왜 해야만 하죠? AI가 발전하면서 정말 GPT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다 로봇들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문학을 해야만 할까요? 문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하겠지만 성찰을 하게 만든다고. 그냥 어떤 작품의 줄거리를 파악했고 이 책의 내용을 알았다가 아니고요. 그 책의, 그 문학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문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학은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삶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게 만드는 것, 그게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문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수업 때 그걸 잊지 않게,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학습 활동을 통해 계속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학생들이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숏폼에 중독된, 그냥 자면 되고 생각하면 될 것을 계속 뭔가 유튜브를 봐야 되고 짧게 지나가는 자극적인 것에만 쉽게 반응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저보다 한참 어린 우리 잼민이들이지만 그 성찰의 힘을 단단하게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또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저처럼 이제 좀 늦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앞서 저희가 4가지 소주제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는 수능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의 정점에 서 있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윤식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정년하실 때 이제 회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인간으로 태어나 정말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문학을 한평생 하면서 내가 그래도 문학이 있었기에 나라는 존재와 내가 존재하는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쾌락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좀 덧붙이면, 제가 이제 홍자매가 일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썼던 대사가 되게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는데, 저는 좀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돌아봤을 때 제가 선이다 이건 아닙니다만 저도 맨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 굴기를 딱 이제 드라마에서 보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 팀장한테 새벽에 여자애인데 이거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팀장이 확실히 나하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 그런지 이걸 내가 그 새벽에 보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뭘 느껴서 이걸 보냈는지를 금방 캐치하더라고. 저한테 답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누구나 내면에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일을 보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 선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도마 위에 올려두고 티끌이라도 나올 때까지 해체하다가 끝내 도륙에 이르며 스스로는 악이 된다. 인간 본성의 악함을 신뢰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비겁함을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악이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면 선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악은 아닌지, 심지어 내가 무지로 인해 악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상상한다. 악은 외부를 의심하고 선은 끊임없이 내부를 의심한다. 그래서 악은 폭력적인 자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선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폭력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증명의 방향성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증명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악은 선을 의심함으로써 자기 확신을 가지는 동시에 또 그 확신을 키우는 매우 손쉬운 길을 선택한다.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카톡 단문으로 딱 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은 느낌? 제가 이제 고맙다 이렇게 보내고 수업 때 쓸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긴 말 할 필요 있겠어요? 악은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왜 선은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걸까? 여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 오늘이 이제 2월인데요.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지금 뭐 여러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거울을 지어주고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반목과 질시, 분열과 갈등이 들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맥락을 파악하거나
왜 저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할까?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을 비하하고 공격하고 누군가를 짓밟는 것에 다들 혈안이 되어 있는 느낌? 자신의 자존을 높이는 방법을 남을 깎아내림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내 자존은 높다라고 자위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냥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레떼르에 쉽게 반응하고 자존이 낮으니까 그것이 마치 나의 모습이냐, 무슨 리플리 증후군처럼 막 거기에 동화돼서 또 다른 약자를 짓밟는 것에 환장한 나라?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등병 때 이렇게 A형 텐트를 잘 못 쳐. 그러면 상병장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얘보다 뭘 잘해, 또 이 사람은 나보다 뭘 못해 라는 것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을 높이는 걸로 느껴졌어. 근데 놀라운 게 우리 동기들이 다들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하면서도 자기들이 상병장 됐을 때 또 똑같이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불편하고 억울했던 거를 남들도 똑같이 겪지 않으면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나 봐. 그렇지 않아? 남들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격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될 것,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이념 체계고 나라인데, 요즘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그것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희망을 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늘 진보해왔기 때문에, 과거 이제 지역 갈등이나 뭐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은 시대가 진보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그 세대에게 필연으로 작용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뭐 남녀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서둘러 이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과도기적 인식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걱정들이 들다가도 일전에 이제 한강 선생께서 노벨 문학상 받으실 때 소감으로 말씀하셨던, 그때 이제 소년이 온다로 말씀하셨는데, 인용하시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세대가 가져야 될, 제가 생길 때도 이야기했지만 필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몰랑 대한민국 망했어, 이제 뭐 합계 출산율도 완전 거지고 뭐 이제 뭐 출산율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씨발 한국을 빨리 떠나야지, 내 인생 잘 살자, 그렇게 하시기보다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현재 본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씩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데 본인의 힘을 보태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도 그렇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도 그렇고 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적인 자기인식을 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우리를 이제 억압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파악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요새 이제 언론에서 자꾸 2030 세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30대라 좀 뜨끔뜨끔하긴 합니다만,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2030 세대가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깊게 어떤 사안을 보지 않고 역사와 맥락을 허락하지 않는
자기가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절제하기보다 바로바로 감정을 풀고 누군가의 약점을 격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자존을 높이는, 심지어는 그게 요새 의대의 열풍이잖아요. 학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이고, 사실 이게 대학 졸업 딱 해보시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걸 금방 아실 텐데, 그냥 보고 있는 게 교실 안에서 학벌과 잘 나가는 일타 스타 강사들만 보고 앉아 있으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막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막 분노와 증오와 혐오를 키우고, 그게 과연 맞을까? 나중에 본인의 그런 행적들을 후회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해요. 문학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을 잡고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인의 힘을 조금씩 한번 보태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이념이 다른 누군가를 계속 짓밟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시기보다 조금은 더 따뜻한 말로 공감을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수단이 제가 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수단이 문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제가 계속 성찰하실 수 있도록 단초들을 던져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그죠?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이제 5시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문학에 대한 경멸과 백수에 대한 조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져 가고 있어 보이는 지금, 인간 정신의 가장 치열한 작업장인 문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겐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자기각성의 몸부림이다. 문학이 없는 시대는 정신이 죽은 시대이다. 문학은 한 민족이 그곳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재확인하는 언제나 터져 있는 상처와도 같은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딱 읽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문학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5시간 동안 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본 수업에서 우리 물론 이 수능이라는 것에 국한된 수업을 주로 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 어디에선가 성찰할 수 있는,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찬호였습니다.